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반 득표를 두고 경선 후유증 심각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었죠. 박용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끝나고도 전쟁이네, 근데. 예. 저한테는 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뭐, 과제도 많이 남기고 숙제도 많이 있죠. 경선 끝났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해보니까. 진짜 겁없이 달라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좀 정치가 젊어져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예. 그리고 정치가 시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아 끄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에너지도 좀 불어넣고 변화의 조짐도 좀 끌어내는 그런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그런 뭐 흐름을 만드는 거는 있었던 거는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아젠다도 제시를 했고요. 다만 제가 최종 그 주인공 혹은 선두에 서는 역할 이거는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만 예. 이런 도전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뭐 마지막 연설에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 박용진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왜 이재명을 1등, 이낙연을 2등으로 시켰을까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정말 5만 가지의 이런 원인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예.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행정을 하면서 보여줬던 돌파력, 결과, 이런 부분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에너지, 리더십 이런 거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신 거죠. 예. 이게 무효표 갈등이 좀 있는데 거기에 관한 입장은 이제 김두관 후보랄지 정세균 후보랄지 두 분은 경선에 승복해야 된다. 이 원칙적 네, 입장은 네. 바뀌셨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선거 결과 나오고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한다. 예. 그리고 모두가 힘 모아서 가자. 이런 입장문을 이제 바로 냈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효표 관련해서 당원 당규상 들여다보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도중에 그걸 변경시키거나 선거 관련 당규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그게 원칙적이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이낙연 캠프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승복하실 거라고 보고 또 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끌수록 모두에게 상처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서 예. 그거에 대한 해석을 책임 있게 하시면 되고요. 또 선거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받아들여서 당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야죠. 예. 예. 관련해서 아까 마지막 연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요즘 화제가 돼서 일부를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뭐랄까요?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김용균 씨에게는 1억 3천만 원, 평택항의 이선호 씨에게는 1억 3,900만 원, 언론에 보도된 이들에게 주어진 산재 보상금 등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에게는 겨우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목숨값이죠. 그런데 화천대유 곽상도의 아들은 어지럼증 산재 위로금만 50억 원이랍니다. 이러면서 좀 약간 울먹이셨다. 울먹였다. 쓰면서 울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구의역 김군이 19살이구나. 그리고
그랬네. 김용균 23살, 이선호가 24살. 정말 그랬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더 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죽었는데 그 목숨값은 1억도 안 되기도 하고 1억 겨우 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집 자식은 그 50억이라고 하고 50억이라고 하고 뭐 뻔뻔하게들 얘기들 하고요. 네. 이거 내 정당한 대가라고 얘기하고 50억을 또 더 황당한 건 이 화천대유니 뭐 이러면서 그 전직 국회의원 전직 판검사들 그 이름값으로요. 네. 몇 억씩 받아 제가 처먹었다고 썼어요. 네. 일부러. 그리고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네. 몇 억씩 받아 처먹고 네. 정말 뻔뻔하게 저렇게들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저렇게 죽어야 하나. 죽고도 저렇게 목숨값이 그 사람들의 이름값만 또 못하게 취급을 받나.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다가 약간 울었는데 이게 그 대목을 다시 연설을 하는데 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하다가 그럴 수는 없어서 꾹꾹 참으면서 이제 했어요. 이게 아들이 둘이 있고 뭐 다들 뭐 아들 딸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준다는 게 그쵸 그렇거든요. 제가 뭐 일찍이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서 20살 때부터 데모도 하고 학생운동하고 뭐 진보정당 운동도 하고 이게 다 세상 바꿔보겠다고 한 건데 이게 뭐야? 이제 아직도 이런 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선을 하시면서 뭐 내놓은 공약도 많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공약도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자양분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말했던 공약이나 다른 사람들 거를 또 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도 또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부펀드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 국부펀드를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국부펀드가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돼요. 노 예. 대통령 때 시작을 했고. 근데 규모가 작아요. 뭐 3,400억 가까이를 운영하는데도 규모가 작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용진이 구상한 국부펀드는 이른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라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 돈을 국부펀드가 같이 이렇게 굴려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것도 독특한 아주 새로운 시각의 발상전환이라서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공약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해서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금개혁. 예. 이거는 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 남기지 말자. 지금 당장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대통령이면 나라의 지도자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예. 교원평가 관련된 법하고요. 예. 또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관련된 법, 또 군인연금법. 지금 그 간부들은 군인연금에 다 해당되는데 우리 의무병들, 사병들한테는 군인연금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연금으로만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인 18개월이 아무런 레코드가 안 남는, 기록이 없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은 군인연금인데 사실상 간부연금이에요. 그러네. 왜 사병은 연금 안 주지? 저도 받을 28개월 근무했는데. 그렇죠. 연금을 받는다고 예. 그러면 이상하고 연금으로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죠. 연금에 그렇죠.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한 걸로. 그렇죠. 그럼 그 18개월이 나중에 국민연금하고 합산되면 나중에 상당히 두둑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 20년 18개월을 빼버리잖아요. 국가를 위해 선신한 기간인데. 그거는 줘야 될 것 같다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저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제도적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무병으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뭔가 이렇게 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따져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군인들, 의무병들, 현역병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대 군인 지원 그 제도는 죽거나 다쳐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의무와 관련된 의료 지원과 관련된 것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사라졌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누가 군대 가려고 그러고 누가 가서 목숨 바쳐 충성하려고 하겠어요. 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속 화제가 될 것 같고 그것과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마치 부록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 같은데 네. 정쟁판이 돼서 또 이제 주장만 하고 어떤 진실을 쫓아가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문득문득 이렇게 국감장을 보면 네. 그게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의 관련 여부, 그다음에 법적 카르텔, 그다음에 이런 개발 이익이 남으면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영과 민간 개발 사이에.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LH 사태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거예요. 예.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논란 끝에 맨날 좌절됐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뭐 넓게 잡으면 몇백만 명이 그 관련에 해당이 돼서 처벌될 수 있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그래 뭐 여야 간에 정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오히려 이재명 같이 경쟁을 했던 박용진은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그런 그 대장동 같은 또 다른 그런 민관 합작으로 인한 문제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냈는데 야당은 대안은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난 뭐 100일 넘게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진 않고 그냥 젊은 구태, 나이만 젊은 그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에 좀 답답해요.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안도 좀 내고 그 대안을 좀 그 이번 국감 기간에 대안 내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요. 하나 이제 이 걱정은 이재명 후보가 굳이 그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당대표도 권고를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집중하시라 이랬는데 경기지사로서 역할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걸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걸 정면 승부라고들 이렇게 정면 돌파 이렇게 정면 승부, 정면 돌파인데 저는 정면 충돌로 갈까 봐서 정면 충돌로 갈 수 있다. 이거 우리 차가 더 비싼 차인데 이거 정면 충돌하면 우리만 손해고.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여기는 대통령 후보기 뭐 그런 때문에.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차가 더 비싼 차다. 굳이 소모전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보험회사가 산정을 잘 해주지 않을까요? 보험회사 없습니다. 이번 판에는. 이건 소모전의 후보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건 뭐 저는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걱정이 남고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봐요. 이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치 수사로 흘러요. 근데 이제 야당은 왜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쟁하고 싶으니까 덮어놓고 저러는데 곰곰이 자기들도 방 안에서 혼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특검으로 가면서 또 다른 정쟁과 논란과 시간 끌기로 하느니 빨리 지금 검찰이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그리고 핸드폰 하나 그 압수수색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관련자들 계속 소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구조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이제 협조하는 구조로 가긴 합니다만 경쟁과 협조가 같이 가는 구조라서 검찰도 경찰도 덮어놓고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뭐 만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 휴대폰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우리가 발견했어 이러면서 보도 자료가 따로 나왔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검찰 망신 대망신했고. 근데 어쨌든 진실에 접근해서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가리지 말고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게 땅에 대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건국의 그 독립운동의 가장 큰 동력이
이른바 소작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모든 독립운동단체의 혁명 제1호가 그러니까 독립을 그때 다 혁명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1호가 땅에 대한 문제였고요. 우리 해방되고도 농지개혁. 해방되고도 이 농지개혁 이거 되게 핵심이었고 예. 6.25 때 공산당한테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시간이 농지개혁의 힘이었죠. 땅이 문제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끝났나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